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괴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괴담입니다. 어이없는 사건, 사고, 일람입니다. 첫 번째, 너무 덥다는 이유로 20m 높이에서 강으로 뛰어들어 사망. 두 번째, 방을 시원하게 하려고 냉기 스프레이를 방 안 가득 뿌린 직후 담배에 불을 붙여 폭발. 요런 일들은 있을 수 있어. 가연성 물질이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세 번째, 훔친 등유를 차에 넣고 가다가 차가 망가져서 체포. 아마 뭐 휘발유나 이런 걸 딴 걸 넣어야 되는데 등유를 넣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네 번째, 수심 1.1m의 풀에 머리부터 힘차게 다이빙, 목뼈 골절로 사망. 1.1m면은 허리춤 정도밖에 안 오는 높이인데 힘차게 다이빙했다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아동 소년원을 빠져나가려고 강의 경계에 있던 벽에 숨어 있다가 강으로 굴러떨어져 익사. 약간 이게 뭐가 되게 좁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있다가 하다가 넘어져서 굴러떨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어이없다. 진짜 어이없네. 다음, 높이 30m의 굴뚝에서 놀다가 내려올 수 없게 됨. 구조된 이후에도 반성의 자세 없음. 죽거나 그러진 않았네, 다행히도. 다음, 수업 중에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텔레비전 받침에 격돌. 떨어진 TV에 부딪혀 사망.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요즘처럼 얇고 가벼운 좋은 TV가 아니라 옛날엔 컸잖아. 심지어 뭐라고 했죠? 막 프로젝션 TV였나? 막 그런 거 있잖아. 되게 큰 거. 그런 거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친구끼리 술을 마시다가 만취. 9층 베란다에서 아래로 토하려다 추락사. 어우. 그치. 근데 이제 막 몸을 가누기가 힘들고 하면은 하다가 하다가 앞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술이 진짜 생각보다 위험하다니까요, 이런 게. 다음, 졸업식 직전 화약놀이를 하다가 폭발. 손가락 2개가 날아가는 중상. 이게 근데 이게 뭐랄까, 이런 불꽃놀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조악한 경우가 많아서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그 바닷가에서 그 폭죽놀이 하려고 사면은 보통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불발이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욕을 먹었다는 이유로 보복으로 새끼손가락 절단. 이건 좀 이해가 안 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다음, 동급생과 장난을 위해서 터널에서 누워있던 중3 치어서 사망. 그러니까 뭔가 터널에 이제 그냥 차 지나가는데 우리 뭐 쫄리면은 먼저 일어나게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장난을 치다가 치여서 죽었다는 건가 봐. 혹은 약간 그 있잖아요. 차는 결국 타이어 간의 거리가 한 1점 몇 메타 되니까 그 사이에 누워 있으면은 내 위로 차가 슝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게 아닐까. 다음, 게임하는 것을 꾸짖은 할아버지를 살해. 근데 이런 비슷한 일들은 가끔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재미로 폴리에틸렌 주머니를 뒤집어 썼다가 산소 결핍으로 사망. 위험해 이런 거. 진짜로 죽어요 잘못하면은. 다음, 친구가 운전하는 차의 지붕에 매달려서 스턴트맨 놀이, 추락으로 의식불명. 이거요 진짜 위험해요. 제가 옛날에 단편 영화 찍을 때 그 형이랑 같이 약간 입체감 있고 몰입감 있는 장면을 찍고 싶어서 형이 내 차 위에 올라갔어. 내가 운전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차도긴 한데 약간 끝이 이제 막혀 있는 차도 있죠. 인적이 거의 없는. 그때가 이제 도로 공사 같은 것 때문에 도로가 막혀 있는 통행량이 아예 없는 도로에서
그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형이 그 차 본네트 위에 어떻게든 잡고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어봤다? 앞으로 가는 장면을? 시속 5km, 8km도 못 올려요. 이게 보통 우리가 시속 2, 30이면 되게 느리다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는 내가 찍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안 되더라고. 그거 아예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다음, 자전거로 DMB를 보다가 용수로의 추락사. 이게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DMB 오랜만에 듣네요. DMB. 그 TV, 핸드폰으로 보는 TV죠. 지상파 채널 보는 거. 다음입니다. 용광로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다가 손가락 4개를 잃었다. 모두 실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좀 슬프면서 웃긴데 이게 퐁당 떨어지잖아. 근데 아이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줍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써있는 것들은 다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이게 숨 쉬듯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되게 다가온다. 이거 진짜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의외로 진짜라니까. 말도 안 돼 싶은 게 거의 진짜예요. 하여튼간 그런 짧은 괴담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키보드의 뒤편. 반년 전쯤 엔터키와 쉬프트키 사이에 두 가닥의 실이 삐죽 삐져나왔었다. 나는 그때 웬 머리카락? 하면서 슥 그 실을 뽑았다. 그런데 방금 전 엔터키가 자꾸 덜컥거리길래 엔터키를 뽑고 그 뒤를 보자 더듬이가 없는 바퀴벌레의 시체가 들어있었다. 즉 나는 반년간이나 엔터키 뒤에 바퀴벌레 시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긴 시간 동안 수만 번씩이나 바퀴벌레의 머리를 타닥타닥 하는 괴담입니다. 그다지 무서운 얘기는 아닌데 그냥 좀 생각해봤을 때 바퀴벌레를 내가 계속 내 인근에서 내가 계속 누르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기분이 기껍지는 않네요. 네. 다음 괴담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텐메이 대기근. 1783년 5월 아사마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 폭발에 의해 엄청난 수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만 정말로 두려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환경 재앙이 발생한 것입니다. 용암과 화산 폭발물이 인근의 논밭을 황폐화시킨 것은 물론 화산재와 이산화황이 온 하늘을 가득 덮고 햇빛을 차단한 채 지속적인 산성비를 뿌려댔다. 가뭄과 냉해, 화산재는 모든 곡식을 말라 죽였고 그 후 몇 년간 일본 역사에 남는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텐메이 대기근이라고 합니다. 당시 남부번에서 기록된 것만 아사자가 4850명, 병사자가 23,848명, 가족 전멸로 폐허가 된 집이 1545채가 발생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대기근이 혼슈 지방을 휩쓸었습니다. 급기야는 사람을 죽여 인육을 먹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지고 그나마도 힘이 약해서 남을 죽일 수 없는 이들은 밤에 갓 묻은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 잡아먹고 자신의 아이를 오밤중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죽인 후 그 시체를 가져와 먹는 지옥도가 현실에 펼쳐졌습니다. 당시의 참담한 지경을 묘사한 글 중에는 식소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는 배고프다고 울지도 보채지도 않겠다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8살 딸아이를 돌로 내리쳐 죽인 후 강에다 버린 부모의 이야기도 나오는 등 그 기아 사태는 가히 아수라에 비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농민들은 집도 땅도 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했지만 다른 마을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고 여기저기서 난민이 발생하자 그나마 마을에 조직체가 살아있는 마을들은 인근 마을 사람들이 도적대로 변하기 전에 아예 먼저 다 죽이자는 이야기마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필사적인 상황이었기에 죽고 죽이는 것은 아무런 죄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아직 힘이 있는 젊은이들과 남자들은
무기를 손에 들고 인근 마을을 습격, 몰살시키곤 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죽인 시체들은 식량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좋은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라서 어느 정도 자연재해의 영향을 덜 입은 지역의 마을 중 식량 사정이 그나마 나았던 마을 사람들은 난민들을 가엾게 여겨서 자신들의 부족한 식량을 내주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오랜 시간 굶은 난민들은 대부분 밥을 먹은 순간 죽었다고. 에? 몇 개월간 간이나 변변한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한 위에 갑자기 음식을 구겨 넣으면은 진짜? 인간은 쇼크살을 하기 때문이다. 난민들은 눈알이 뒤집힌 채 모두 배를 움켜쥐고 괴로워하다 죽었고 음식을 대접한 농민들 역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 비극이 일본 전체에서 반복됩니다. 좋은 의도에서 한 생각이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부르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망명해오는 난민들을 그냥 쫓아버리기 시작했고 마을 인근은 악의와 아사자로 넘쳐나서 그 역시 지극히 처참한 광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위령비가 세워진 마을은 아직도 일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그 시대에 대해 자세한 민간의 언급은 대부분 제대로 전승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고 모두가 죄를 저지른 그 시대, 그 참담함은 몇 대에 걸쳐서 단단히 입막음을 당했고 또 그 처참한 사태에 스스로 입을 닫은 이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로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사실 제가 여태까지 많은 괴담들을 읽었지만은 귀신이나 이런 것들, 뭐 도시전설 이런 건 솔직히 으스스하네, 그냥 좀 재밌네,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게 무서워요. 사실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 귀신 같은 거는 형태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저도 사실은 잘 모르니까. 그치만 사람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자기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면 어떤 괴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에 이런 위령비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가 전승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다들 죄를 지은 시기였기 때문에 굳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없는 일인 것처럼 해서 전승이 잘 안 됐다 뭐 그런 말이 써 있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 그냥 나만 없었던 일로 치면은 그냥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을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치 없던 일인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서운 것 같고 전부 보이는 걸 다 믿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괴담입니다. 특정 시간대 병원에서의 사망 이유. 한 병원에서는 특정 요일, 특정 시간만 되면 급사하는 환자가 갑자기 늘곤 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을 간신히 극복하고는 생명 유지 장치로 연명하던 환자가 왠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스텝이 달려들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사실 병원에서의 급사는 흔한 일입니다만 특정 시간에만 급사하는 환자가 폭증한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었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사망이 많은 시간대는 병원 측과 계약된 청소업체가 바닥 청소를 할 시간이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독히 악질적인 장난 범죄를 우려한 조사위원회가 몰래카메라로 작업을 감시했지만 그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층 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이 생명 유지 장치의 콘센트를 뽑고 바닥 청소기에 코드를 꽂아서 일을 한 뒤 작업이 끝난 후에 다시 원래대로 해놓은 뒤 떠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청소할 시간 됐으니까 그 병실에 가서 코드를 청소기 꽂아야지 했는데 코드가 다 쓰고 있네? 하나 뽑고 청소기 꽂아야지 해서 뽑았는데 하필 뽑는 게 생명 유지장치 관련된 코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대만 되면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였다라는 식의 도시전설입니다. 황당한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의외로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실도 있기도 합니다.
신축 병원의 경우에는 비교적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지어진 지 오래된 병원의 경우 낡은 설계 탓에 콘센트의 수나 전기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설령 전기 용량 자체는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침대 주변에 문어발 같은 배선이 얽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소개된 이야기는 다소 희극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고로 인해서 병원 전체의 전기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그에 대비해서 대부분의 병원은 자체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인의 부주의나 어이없는 작은 실책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새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데가 있죠. 라는 괴담이다. 물론 이렇게 아주 어이없게 꺼져가지고 그냥 그 환자가 목숨을 잃는 경우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 발전이라든지 보조 배터리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의외로 난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생각을 최근에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병원이면은 대부분 그런 시설이 다 마련돼 있겠지만 요양을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저번에 갑자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탄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정도 정전이 됐었어. 근데 만약에 집에서 이런 산소호흡기나 특정한 어떤 요양 장치를 쓰고 지내는 분이 만약 계셨다면 정말 큰일 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아마 있을 법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유사한 일들은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웃기기만 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다음입니다. 오지마을의 공포. 개발이 덜 된 외국의 오지마을이나 혹은 다른 지역과 교류가 많지 않은 폐쇄성이 높은 마을에 머물 때에는 그 마을의 대표자에게 잘 보여야 해. 예전에 중국어에 조금 자신이 생겼다고 중국 오지 마을들을 여행 다닌 적이 있었는데 한 시골 작은 마을에 놀러 갔다가 그 마을의 장로쯤 되는 사람이 나를 여자라고 너무 무시하길래 가볍게 말싸움을 한 적이 있었어. 이후 내가 묵는 여관에서 내 짐이 없어져서 주인한테 말을 해도 무시하고 심지어 그 지역 경찰에 말을 해도 기분 탓이겠지 라면서 극도로 나를 무시하지 뭐야. 게다가 돌아갈 때서야 저기 마을 입구 옆에 분뇨 구덩이 근처에서 너 짐 비슷한 게 떨어져 있더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더라고. 그때는 그냥 투덜대고 끝이었지만 마을을 나오면서 생각해 봤는데 만에 하나 내가 어떤 신체적인 혹은 성적인 봉변을 당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싹했어. 곧바로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왔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외부와의 교류가 많지 않은 폐쇄 지구에서는 자연스럽게 권력의 집중이 이루어지기 쉬운 탓에 그 대표자와 마찰을 빚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성향을 갖기가 쉬운 탓에 더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그런 괴롭힘에 동참하기 싫은 사람조차도 권력이 집중된 대표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곧 마을 전체를 적으로 돌린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비록 그것이 억울할지라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으며 그것의 불합리함을 느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더라도 오랜 기간 체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저 현실에 타협하거나 서둘러 떠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본문의 내용처럼 그 배타적인 반응이 집요한 괴롭힘이나 범죄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에는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집중된 폐쇄성이 높은 사회,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위험 지역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 법적인 어떤 제도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곳에서 지내다 보면은 이게 잘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결국 이 법이라는 게 없으면 되게 잔인해질 수도 있고 이게 법의 테두리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사람 괴롭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요런 좀 법의 사각지대 같은 치외법권적인 그런 구역에 가면은 느끼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특히 도시에서는 거의 없는데 시골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집도 옛날에 시골집을 하나 만들어서 여름마다 가서 지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큰 집은 아니었는데 작은 조그만한 집이었죠. 근데 거기서도 되게 심했어요. 그 외부인에 대한 어떤 배척 이런 게 엄청 심했어. 시골이면 더 반겨줄 것 같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많고 하니까 정이 많고 그럴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요. 엄청 배척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을이 더 개발되거나 이러기가 힘들 거란 생각을 할 텐데도 외지인한테는 굉장히 낯설게 대하고 좀 살갑게 대하는 거 거의 못 봤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제3세계랄까? 그런 막 인도나 이런 곳에 혼자 여행 가면은 되게 위험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야. 근데 미디어나 이런 곳들은 그런 거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잊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나라에 가거나 혹은 그런 지역에 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정말 잊지 않아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강가에서 흘러온 배. 시골에서 자란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가 어렸을 적 강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상류 쪽에서 종이배 하나가 떠내려왔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해서 집에 갖고 돌아가자 부모님은 그걸 보고 어딜 귀신한테 잡혀가려고 강가에서 그런 걸 집어오냐고 지독하게 혼이 났다고. 그날 밤 아버지는 고열과 함께 쓰러졌다. 그리고 긴 꿈을 꾸었다. 무서운 귀신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 마치 지옥의 풍경 같았다. 다음날 아버지는 그 배를 다시 강가에 띄웠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짧은 괴담인데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막 귀신 들린 종이배였다든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흘러서 온 배니까 그 지역에 어떤 특정한 어떤 역병 같은 게 돌고 있었거나 했다면 어떤 그런 것들이 종이배에 묻어서 아버지가 어떤 병 같은 거에 잠깐 옮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뭐 주워오고 하는 거가 좋지 않다는 어떤 교훈을 주기도 하네요. 다음입니다. 샌리치 백화점 사고 당시의 이야기. 이 샌리치 백화점은 사망자 118명에 이르는 대참사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1972년 오사카 샌리치 백화점 화재 사고에 관한 이야기다. 백화점 화재 사고 당시 점원은 근처 빌딩과의 연락 통로가 공사 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그 지점은 그저 단순한 합판으로 막았을 뿐이라고 확신. 그곳까지 손님들을 유도한 후 공사 지점을 가려두었던 커튼을 걷어치웠다. 하지만 놀랍게도 벽은 나무 합판이 아니라 단단한 벽돌벽. 점원은 절망감을 느끼며 서둘러 다시 다른 통로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패닉 상태에 빠진 손님들은 이 벽만 부수면 안전지대로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에 블록벽을 맨주먹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덕분에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손이 너덜너덜 걸레가 될 정도로 벽을 두드리다가 이윽고 화재에 질식해서 죽고 말았다. 벽에는 피투성이 손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았다. 상식적으로도 벽돌벽을 손으로 부수는 것은 무리. 하지만 사람이 패닉에 빠지면 그런 수준의 판단도 어려워진다. 라는 내용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임시공사 같은 걸 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뭐 임시공사 같은 거니까 뭐 합판 같은 거겠지 해가지고 부수면은 밖에 나갈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엄청 두툼한 벽돌로 지어진 벽이었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막연한 착각 같은 거를 사람이 급하니까 하잖아. 그래서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다들 그 앞에서 지식하고 사망했다는 뜻이겠죠.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당시 사건의 사망자 발생 지점은요,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창문에서 뛰어내린 추락사와 점내 중앙홀, 그리고 개장을 앞둔 공사터의 벽 앞.
뭐 그 외에도 많지만 우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 세 곳이라고 합니다. 우선 추락사의 경우 왜 그 높이, 상식적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높이에서 뛰어내리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긴장감에 의해서 높이 감각의 상실, 별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9.11 사고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높이에서 뛰어내린 사망자가 다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흔히들 어차피 죽을 거 괴로움 없이 빨리 죽자 라는 각오로 뛰어내렸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보통은 그 반대로 생존을 확신하고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쯤은 살 수 있다, 조금만 운이 따르면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건 등에서 아주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경우도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역시 대부분 생존을 확신하고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점내 중앙홀의 사망자. 여기서만 약 30여 명이 덩어리가 된 채로 사망했습니다. 도면에 따르면 사실 이곳은 이렇게까지 사람이 몰릴 이유가 없습니다. 칸막이도 없고 그저 테이블과 통로 사이. 사고 조사 당시에도 왜 창가도 출구 근처도 아닌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많이 사람이 죽었을까 하고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만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재구성한 결론으로는 우왕좌왕이라고 합니다. 출구 쪽에서는 맹렬하게 연기가 나오니까 다가갈 수가 없었고 다른 출구는 잘 몰랐던 데다가 엘리베이터는 화재로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도망칠 곳이 없었고요. 가게 안으로는 점점 연기이기 때문에 어두워졌지만 손님들은 가게 안의 지리를 몰랐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또한 중간에 지배인이 손님들의 피난을 유도할 생각으로 이 계단으로 도망치십시오 하고 백화점의 중앙 계단을 문을 열었습니다만 거길 통해서 아래층의 연기가 엄청나게 유입, 피해만 더 확대시켰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탓에 시야도 신체도 더 이상 컨트롤이 불가능해진 손님들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다른 손님들도 거기에 발이 묶이면서 그렇게 악순환, 그 탓에 한 덩어리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실 그 백화점에는 제대로 된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곳을 찾는 손님도 생각해낸 종업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친 사람은 훗날 조사에 따르면 단 한 명, 한 여직원뿐입니다. 그녀는 우연히 비상계단으로 출입하는 게 편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매일 출퇴근에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사고가 났을 때도 그렇게 도망쳤는데 도망칠 길을 안다면 사람들을 유도하지 라고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연기가 타고 올라오는 길을 돌진해야 하는 탓에 두렵다면서 포기한 사람도 많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의 실화를 기반으로 한 공포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게 공포 이야기라고 했지만 이건 진짜 공포 이야기가 아니지, 그냥 실화죠.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뭐 30초 안에 밖으로 나가보세요 라고 해도 쉽지 않은데, 게다가 백화점은 우리가 많이 가는 장소도 아니잖아요. 지리를 더 모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계속 고통스러운 연기가 내 폐로 들어오고 있고 불은 다 꺼져서 어둡고, 그런 상황이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제정신일 수가 없잖아. 마음은 급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렇게 패닉이 와서 정상적인 사고 방식 자체가 불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좀 무섭다. 이 뛰어내린다는 게 무섭네요. 근데 그냥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어, 운이 좋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뛰어내린다는 거죠. 상식 자체가 안 통하는 높이라고 하더라도 그다지 높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뛰어내린다는 게 상당히 무섭네요.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어요. 9.11 테러 당시에 이제 불이 막 나잖아요. 위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그냥 막 뛰어내려요. 그 영상 보면은. 그런 걸 보면은 아마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위치이긴 하지만 잘하면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뛰어내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네요.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진짜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시골의 명의. 대학병원에서도 버림을 받은 난치병 환자가 시골의 작은 개인 병원 의사를 소개받고 즉시 쾌유했다. 라는 이른바 시골의 명의 전설. 매우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가진 형태로 항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큰 병원의 유명한 의사였다 라는 버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처음부터 출세나 명예 따위는 접어두고 평생을 외딴 섬이나 오지를 돌면서 가난한 이들을 치료했다는 버전도 있습니다. 대부분 구전으로 떠도는 이야기입니다만 종종 주간지나 건강지에서 이슈로 다루기도 하는 편입니다. 이 전설의 경우에는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시골에서 봉사하는 정 많고 뜻있는 의사의 훈훈한 미담이 다소 포장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불치병도 고치는 신의로 포장되거나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감행한다거나 별것 없는 대증요법적인 치료인데 심리적 효과로 본 것이 유명해졌을 경우도 있으며, 이 후자의 경우에는 때때로 큰 비극이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래는 그 다양한 예입니다. 첫 번째, 꽃가루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특별한 주사를 놔주시는 의사 선생님. 이 의사는 한 번 맞으면 1년 동안 꽃가루 알레르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주사를 놔주는 의사로서 특히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온 환자의 경우에는 절대로 치료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사는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주사해서 꽃가루 알레르기를 진정시킨다는 점인데, 꽃가루 알레르기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겠지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두려운 치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소개받은 바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소개시켜줄 수 있는 신통한 효험의 주사를 놔주는 의사를 알고 있다 라는 믿음에 의해서 반쯤은 종교적인 신뢰를 생산하게 되고 부작용도 무시하게 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비염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 들으시는 분도 아실 수 있어요, 서울의 모처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비염 주사를 맞으면은 1년 동안은 거뜬하다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있대요, 본인이. 저도 한번 가볼까 생각은 해봤는데 일단은 이비인후과가 아니야, 그 병원이. 그래서 이 믿을 만한 일인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어머니도 매년마다 한 번씩은 꼭 가시고, 그리고 어머니도 다른 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갔던 곳이었어요. 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특별한 주사가 있다는 병원이니까 뭔가 좀 저도 들어본 얘기네요. 근데 확실히 아마도 그 옛날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냥 알게 된 정보보다 누군가에게 전해 듣거나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신뢰성이 더 증폭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이 본인도 더 효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나만 전해들은 시크릿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더 효과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런 병원을 신뢰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선 주사부터 한 대 놓고 증상을 묻는 병원. 소위 말하는 묻지마 주사, 이런 게 있을까? 주로 주사제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 환자들이 많은 농촌이나 작은 마을에서 곧잘 볼 수 있는 치료 행태로 주사제 치료를 선호하는 고령의 촐로들은 매우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몇 차례나 방문을 요구하고 주사를 잘 안 놔주려는 도시의 병원 환자들마저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주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치료요법이니까 주사를 맞으면 큰 뭔가가 있을 것이다, 효과가.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추가적인 진단이나 진료 같은 걸 보지 않고 일단 주사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를 또 약을 받거나 그런 식인 거죠. 그러나 그 주사의 성분은 대부분 진통제이거나 비타민제에 불과한 것으로 농촌의 일의 피로를 덜어주는 데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주사제에 대한 믿음이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영양주사라면서 각성제 성분을 주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적인 피로는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몸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도 크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지라도 일시적으로나마 분명한 효과를 본 탓에 사람들은 곧 여기저기 추천하고 환자들이 넘쳐나게 되며 그런 입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은 해당 병원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이거 그럴 수 있겠다. 진통제나 비타민제나 이런 거는 일단 맞으면 효과가 일단 즉각적으로 오잖아. 아팠던 게 덜 아파지거나 피곤했던 게 좀 덜 피곤해지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마법의 주사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어요. 맞는 사람은. 다음 세 번째입니다. 고통을 달래주는 손. 이렇다 할 관광 자원조차 없는 외딴 섬에 있는 작은 마을. 하지만 이곳에는 숙박시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마을에 있는 진료소의 유명세 덕분으로 입원 시설이 없는 진료소였기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들은 섬 마을 진료소 인근의 민박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의사는 한방과 양방의 의학을 조합한 처방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실체는 그저 단순히 경락 마사지와 주사제 처방에 불과했으며 그런 치료로 무려 난치병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밀려드는 환자의 진료에 지친 의사는 이미 한참 전부터 폐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학부생 시절 잠시 그곳에서 봉사 겸 아르바이트를 한 의학도의 말에 따르면 딱히 누군가 그곳에서 완치되어 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모두들 만족하면서 그 치료를 받고 있었다. 라는 것이 마을의 기이한 분위기였습니다. 확실히 암이나 하반신 마비 등의 중환자가 낫는 경우는 결코 없었습니다만 만성적인 요통이나 어깨 결림, 식욕 저하나 권태감 등의 증상은 확실하게 개선하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이 만족스러워한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주로 한방의학 쪽에 소위 명의로 소문난 의사들에게서 그런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그저 단순한 느낌에 의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천재적인 고통 제거의 능력을 가진 의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일한 증상에 동일한 처방을 하더라도 확연히 다른 환자의 반응을 불러오는 의사. 마치 동일한 재료를 갖고 동일한 레시피대로 요리를 하더라도 요리사마다 미묘하게 맛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통증 완화에 불과한 치료라고 하더라도 환자 그 본인과 가족들 역시도 그것을 알고 있으며 돈이 없거나 병 자체가 난치병이라서 그저 그런 통증 완화만으로도 감사하는 치료의 방안이다 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는 무서운 게 그 두 번째 이유일 것 같아서 무서운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어. 이게 나을 수 없다는 거. 겨우 이런 마사지나 단기적인 주사 같은 걸로 내 암이 나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냥 충분히 나아지고 있다는 어떤 느낌이 드니까, 일단 덜 아플 테니까 진통제를 맞으면. 그래서 그 시술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받는다는 거는 좀 무서운 일이다. 근데 뭔가 저도 이런 비슷한 거를 느낀 적이 있어요.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인데 보통 가정의학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든 치료를 다 하는 병원이었어. 근데 거기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치료 같은 게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되게 믿음이 가고 일단 되게 유쾌하신 분이고 하니까 그 병원에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거랑 거의 똑같은 치료를 다른 곳에서 덜 기다리고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병원에 가는 거야. 왠지 그 병원에 가면은 더 나아지는 느낌이 있고 하니까 그냥 그 병원에 가는 거죠. 그런 느낌이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독자적인 치료 철학을 가진 경우. 아직 학계에서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논쟁 중인 최신 혹은 미검증의 치료 방법을 처음 시도하는 의사의 경우, 또는 이미 의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신종치료, 또는 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불법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치료가 환자에게 효험을 보였을 경우, 설령 실제로는 그것이 더 병 자체를 악화시키거나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 불과하였음에도
환자들은 그 치료법과 의사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효과가 높다라는 그릇된 믿음을 바탕으로 더욱 강한 신뢰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례들과 또 어쩌면 정말로 궁벽진 세상 어딘가를 떠돌면서 난치병을 구제해주는 무명의 천재 의사에 대한 사람들의 매드 사이언티스트 기대 욕구는 그러한 기대에 조금이라도 들어맞을 것 같은 치료자에 대해 전폭적인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을 양산하곤 합니다. 이는 어쩌면 오랜 질병에서 신음하는, 돈이 없어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재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난치의 육체를 구원해줄 일종의 메시아를 그리는 사람들의 아주 간절한 소망이 그저 보다 구체적으로 발현된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통 대중적으로 이런 치료법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안 믿는 거지. 다들 비슷하게 치료를 받았는데 다들 병이 악화됐어 라는 식의 반대의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 병 자체가 중증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있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이 그냥 악화되는 것일 뿐인데 잘못되게 거꾸로 믿는 거죠. 아니야, 그거 더 악화되게 만들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이거랑 전혀 다른 방식의 치료법이 있어. 근데 완전히 전혀 의학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쪽은 다른 방식의 치료를 한다, 이런 식으로 믿어버리면은 뭔가 독자적인 방식의 치료를 하는 곳이 있다 라는 식으로 믿음이 생겨버려서 오히려 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환자들이 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인가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병원에 2층이 있고 3층이 있었는데 3층은 요양병원이고 2층은 일단 중환자실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3층에 가면은,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올라가면은 금방 죽더라, 요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절대 3층 요양병원에는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요양병원으로 이송될 정도면은 이미 사태가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3층으로 올라가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지. 3층에 가면 죽더라,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3층을 안 가려고 하는, 사실은 3층에 가는 방식이 더 효과가 좋은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하는 방식의 그런 사고가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건강하고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 근데 본인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빠지면은 그런 식으로 사고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것들이 다 그다지 뜬구름 잡는 가짜 이야기 같지 않아요. 다 있는 얘기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다음 괴담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10가지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 꽤나 많이 있죠. 심지어는 최근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일 때문에 크게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던 적도 있고요. 한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의 불안정화.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신도의 정신을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게 한다. 처음부터 다소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의 마음을 종교적으로 파고드는 경우도 있고요. 정상적인 사람에게 심리적인 고양감이나 불안함을 심어서 정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 종교가 개입해서 구원이나 심리적인 안정, 현실적인 구제를 약속하고 종교의 탈을 쓴 각종 불합리한 행위로 신도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붕괴시킵니다. 요거를 딱 봤을 때 방금 읽었던 그 시골의 명의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믿어오고 의심하지 않고 따라오는 그런 룰들이 야, 그냥 룰에 불과해, 사실은 이게 진짜야 라고 누가 제시를 해주는데, 만약에 멘탈이 조금 흔들리는 사람이거나 정상적인 사람이어도 뭔가 좀 의심을 좀 자주 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른 길을 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불합리한 금전적 요구. 신도에게 강요나 속임수를 통해서 금전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보통 사이비 종교에 깊숙이 빠진 사람들은 자발적인 의사로 금전을 제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박이나 강요, 주변 신도들의 압박을 통해서
제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말도 안 되게 막 빚을 지고 나서도 뭔가 돈을 갖다 바치는 일들도 있고 하니까 말이 되나? 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멘탈 같은 게 이게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현생에 있는 어떤 화폐 가치? 그런 건 다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니까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지. 게다가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생이 위험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종교 생활에서는 사후 세계를 말해버리니까 현실 세계에서 지폐, 화폐 아무 의미 없어. 어차피 죽으면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충분히 말도 안 되는 억대의 빚을 져서라도 어떤 금전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다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거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의 어떤 요구를 한다면은 이미 들어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정든 생활 환경으로부터의 단절.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붕괴되어 가면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는 가급적 신도를 기존의 생활 환경에서 차단시키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신도의 관리 및 재교육을 위해서 종교 단체에서 직접 신도들을 자신의 관리하에 격리된 환경에 두는 경우도 많다. 집단 거주 같은 게 그래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이런 식의 생활 방식, 사이비 종교식의 생활 방식에 맞게끔 이 사람의 뇌 구조 같은 거를 재조합하려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단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예 같이 지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동체를 새로 룰을 다시 만들어서 그 사람을 격리시키게끔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육체적 손상의 보전. 일반적으로 의학의 힘으로 그 극복이 어려운 사례, 이를테면은 난치병 환자나 장애를 가진 이에게 기적에 가까운 종교적 체험을 시연하고 제안해서 건강한 몸을 바라는 이들의 희망과 기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연출된 거짓 사례라고 하고요. 이게 진짜 나쁜 거야. 이게 어떤 뭐랄까, 내가 만약에 어떤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걸렸어. 근데 나랑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종교단체에 갔더니 나았더래,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거길 안 가겠습니까? 근데 내 만약에 눈앞에서 그 사람이 낫는 거를 봤다든지, 물론 연출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봤다면은 이게 진짜로 현대의 어떤 의학이나 이런 거보다도 이런 쪽으로 더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위에 아까 말했던 그 시골의 명의랑 거의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했다, 뭐 앉은 자를 걷게 했다든지 뭐 그런 식의 기적적인 사례 같은 게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악용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겠죠. 예. 다섯 번째, 아이를 확보. 신도의 자식을 확보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신도의 이탈을 차단합니다. 처음에는 장시간의 종교 활동을 위해서 종교단체 측에서 아이들을 대신 돌봐준다는 명목이지만 차후에는 아이 자체를 인질로 삼아서 신도의 이탈을 막고 불합리한 금전적, 육체적 요구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그냥 볼모로 잡아버리는데 처음부터 잡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우리가 돌봐줄게. 너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지? 종교 생활하느라 힘들지? 우리가 대신 봐줄게. 이런 식으로 또래 애들이 다 같이 있는 뭐 어린이집 같은 게 있다든지,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 게다가 심지어는 고맙기까지 하겠죠. 그걸 이용해서 역으로 애들이 잡혀버린 상태니까 내가 더더욱이 움직일 수 없게끔 악용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반사회적인 언설. 종교에 보다 깊숙이 신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현재의 사회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 해결책은 오직 자신의 종교뿐이다 식의 주장을 펴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로 보다 더 많은 이를 구원해야 한다라는 신도 유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들은 모른다, 근데 우리만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좀 있는 경우에
사실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그 정말 제대로 된 교인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역 앞이나 이런 데에서 십자가 엄청 큰 거 메고 막 불신지옥 하면서 안 믿으면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마귀들한테 평생 동안 막 소태 끓여져서 삶아집니다. 막 그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개인적으로는 나쁜 생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자기가 믿고 있고 하는 게 진리고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야. 빨리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나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들은 내가 봤을 때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다 종교에 대해서 어떤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행동 양상이 왜 그럴까를 좀 깊숙이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 아마 좋은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우리만 살 수는 없으니까 다들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미관상으로나 뭐 어떤 봤을 때 좋다고 할 수는 없죠. 다음 7번째입니다. 공공질서의 교란. 사회를 비판하고 신도로부터 사회에 불만을 갖게 함은 물론 그럼으로써 그 불만을 공공질서 교란으로 표출시키기도 합니다. 크게는 과격 종교단체의 테러 행위부터 작게는 고성방가를 동반한 포교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이비 종교가 저지르는 각종 범죄 행위가 그 자체가 공공질서의 교란을 일으킨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의도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은 진짜로 그냥 선 한 끗 차인데 예술이냐 아니냐, 외설이냐 아니냐, 바이럴이냐 아니냐, 그냥 그 선 한 끗 차이야. 이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그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방식으로라도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 거겠지. 그렇게 안 하면 그 종교가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일단 관심은 가잖아. 일단 좀 뭔데? 궁금하면 검색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더더욱이 알리는 방식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8번째, 잦은 소송 사건. 불합리한 일을 당해서 이탈한 신도들이 해당 종교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은 물론 교단 외부와의 마찰 등 사이비 종교는 그 규모가 커질수록 잦은 소송을 맞이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때문에 종교단체 측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외적인 이미지에 무척 신경을 쓰고요. 신도들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 및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종교 집단 단체라면 소송까지 갈 일은 없는데 사이비 집단의 경우에는 소송이 이상하리만치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종교단체는 더더욱이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맞서는 일들도 많고 오히려 전혀 그런 곳이 아닌 것처럼 홍보하는 일들도 제법 많다. 다음 9번째입니다. 종래의 경제 회로로부터의 일탈. 불합리한 금전적 요구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신도들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제적 활동을 막는다. 또한 그럼으로써 과도한 헌신 및 투자를 한 신도들의 경제적 종속을 유도, 이탈을 막고 보다 헌신적인 활동을 강요합니다. 아까 써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현실 감각에 있게끔 두면 안 돼.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해버릴 수 있으니까 아예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방식에서 아예 끊어버리고 뭔가 불법적인 일로서 막대한 돈을 벌게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상적인 통상적인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행위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종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도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도박 중독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카이지에도 나오고 제 가까운 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한번 도박에 빠지잖아? 그러면은 도박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이 도파민적인 쾌감도 있겠지만 자기가 맛을 봤잖아. 내가 2시간, 3시간 슬롯을 땡기면 한 달치 월급이 나오는데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니까? 시급 10,000원 받고 일할 수 있겠냐고. 저기 가서 3시간 땡기면 300만원, 400만원을 벌 수 있는데, 물론 가능성이지만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더더욱이 그렇게 불법적인 도박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그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10번째 마지막입니다. 공권력 침투의 시도. 아무리 종교단체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운영은 결국 파국을 초래하기 마련이므로 공권력과 결탁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시도합니다. 초기에는 기존 권력과의 결탁 수준입니다만 차후에는 정치정당 창당 또는 입후보 등 직접적으로 공권력 그 자체로의 진입을 시도합니다. 마지막 거는 좀 뭔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좀 구석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좀 공감은 되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어떤 말하는 어떤 교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리 이게 포장을 잘해서 이게 완전한 교리인 것처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만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 정치권에 들어가서 정치적인 어떤 법률 이런 걸 제도를 통해서 이 종교를 영원하게 종속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일단 정치 정당을 만든다든지 혹은 본인이 직접 대통령의 후보로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식이 죄송합니다. 자꾸 누군가가 떠올라 버려가지고 어쨌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들 다 그렇게 괴담이라 생각 들지 않습니다. 다 현실적이네요. 굉장히 현실적이네. 오늘 알아보는 것들은 다 굉장히 현실적이네. 이상하게도.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람들이 이런 종교에 빠지는 이유 같은 거를 공감을 못해. 근데 본인이 정상적일 때는 이런 종교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너무 힘들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거나 혹은 사회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내 편이 아무도 없어. 그런 진짜 정말 이 세상에 온전하게 나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버리는데 누군가가 와서 두 팔 벌려서 이리로 오세요 하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을 막연하게 욕하고 그런 거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들이 왜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더 이런 곳에 빠지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고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반대야. 내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리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고 있다니. 저들을 우리가 구제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겉으로는 말이 통하고 외형도 비슷하지만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부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탈만 똑같지 속내는 아예 다른 종류의 동물인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합니다.